중환자실, 산소 마스크를 쓴 한도연 앞에 이수진이 섭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걸 이제 알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날 널 버린 건 죄였어. 희정이가 널 지키겠다고 했을 때 난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했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냅니다. 아버지. 도연은 수진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73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어옵니다. 고맙다, 딸아. 3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진심으로 손을 잡은 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새벽 6시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5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요한 복도에 하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깔려 있습니다. 이수진은 검은색 정장 재킷을 바르게 여미고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섭니다. 35살 단정한 외모에 말수가 적은 편이죠. 수지는 이곳 한 그룹 회장실 비서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회장실 안은 아직 어둡습니다. 수지는 블라인드를 천천히 올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새벽 풍경을 잠시 바라봅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이 건물만큼은 이미 숨을 쉬기 시작했죠. 강물 위로 희미하게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수지는 이 풍경을 매일 아침 봐왔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수지는 책상 위 서류를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회장이 전날 검토하던 계약서 파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펜 2자루를 나란히 놓습니다. 회장의 만년필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왼쪽에서 정확히 5cm 떨어진 곳이죠. 수지는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펜을 배치하고 회장이 앉을 의자를 반듯하게 밀어넣습니다. 의자의 높이도 확인합니다. 어제 청소 직원이 건드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주방으로 향한 수지는 커피 머신 앞에 섭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설탕 반 스푼, 시계 방향으로 3번 저어주기. 이 작은 의식을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수진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수진은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커피잔을 회장 책상 왼쪽 모서리에 정확히 놓고 수지는 오늘의 일정표를 펼쳐놓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 오전 11시 계열사 사장단 면담, 오후 2시 언론사 미팅, 오후 4시 주주 대표 면담, 오후 6시 변호사 미팅. 빽빽한 하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각 일정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회의실 예약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역시 왔군.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수지는 놀라지 않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한도연 회장이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70세, 하얗게 센 머리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전국 재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한 그룹의 수장이자 냉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죠. 재계에서는 그를 두고 얼음 황제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죠.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수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확히 30도 각도로 2초 동안 유지합니다. 도연은 아무 대꾸 없이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책상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언제나처럼 침착해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잠시 멈춰 맛을 음미하듯 하더니 일정표를 집어듭니다. 수지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언제나 이렇게 차갑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쳐져 있는 것처럼요. 오늘 임원회의 자료는 이미 각 임원님들께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출력본은 회의실에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로 태블릿 버전도 업로드했습니다. 계열사 사장들 명단. 여기 있습니다. 수지는 파일 하나를 건넵니다. 도연은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수진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 시선은 무언가를 살피는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듯 합니다. 마치 수진이 언제 실수할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서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수진은 그 중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주주대표 면담 자료도 준비했나? 예, 재무제표와 분기별 실적 보고서, 향후 투자 계획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를 봅니다. 수지는 그 짧은 끄덕임에서도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회장의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이니까요. 다음 순간 어떤 요구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나가보게. 예, 회장님. 수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섭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동료 비서 한 명이 수진을 붙잡습니다. 박민지, 수진보다 2살 어린 비서입니다. 민지는 언제나 밝은 표정이지만 오늘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수진 선배, 오늘도 회장님 분위기 어때요? 요즘 더 무섭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어제 기획실 이 과장님이 보고하다가 혼났다면서요. 괜찮아요. 평소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선배는 대단해요. 어떻게 회장님 앞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저는 회장님 옆만 지나가도 심장이 쿵쾅거린다니까요. 민지의 말에 수지는 작게 웃습니다. 침착한 게 아닙니다. 익숙해진 것뿐이죠. 아니, 어쩌면 익숙해지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온 수지는 자신의 책상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확인하는데 옆 책상에 김 대리가 소곤거립니다. 김 대리는 비서실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진 씨,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장님이 왜 수진 씨한테만 유난히 차가운 것 같아요? 다른 비서들한텐 그 정도는 아닌데. 저번에 최 비서가 실수했을 때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수진 씨가 조금만 늦어도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일을 못해서겠죠. 에이, 말도 안 돼요. 수진 씨가 제일 완벽하게 일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건 회장님이 직접 수진 씨를 채용하셨다면서요? 그게 3년 전이죠? 인사팀 박 팀장님이 그러시던데 회장님이 이력서 한 장 보시고 바로 결정하셨대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대요. 수지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김 대리의 말이 맞습니다. 3년 전 한도연 회장은 비서 채용 과정에서 수진을 직접 지명했습니다. 당시 인사팀도 놀랐다고 합니다. 회장이 직접 비서를 고르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면접도 회장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때 수진과 도연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그날 회장실에 들어섰을 때 도연은 수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곧 그 표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고 면접이 끝난 후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날카로운 눈을 가지셨으니까 제가 잘할 거라고 보신 거겠죠. 그런가 근데 수진 씨, 가끔 회장님 쳐다볼 때 표정이 좀 묘해요. 뭐랄까, 슬퍼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진은 고개를 들어 김 대리를 바라봅니다. 김 대리는 농담하듯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아,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수진 씨가 워낙 프로라서 제가 오해한 거겠죠. 일이나 합시다. 점심시간 수진은 사내 식당 대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들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멀리 보이는 빌딩 숲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10월 중순의 바람은 겨울을 예고하듯 매섭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윤희정, 수진의 어머니입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25살쯤 되어 보입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느 공원인 듯합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1989년 5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진이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엄마, 여기 날씨가 참 좋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날씨예요. 수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어머니는 맑은 날을 좋아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 저 하늘 너머에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세상에 가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외롭게. 수지는 사진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습니다. 입안이 텁텁하지만 삼켜야 합니다. 오후 일정을 소화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저녁 7시 회장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며 회장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도연은 서류 더미를 뒤적이다가 문득 수진을 바라봅니다. 이비서, 예, 회장님. 자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3년 되었습니다. 그래, 3년. 도연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가족은 있나? 수진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도연은 수진의 사적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곧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언제 돌아가셨나? 5년 전입니다. 그런가? 병환이셨나? 예, 오랜 투병 끝에 가셨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수진도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회장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립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다들 떠나가는구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수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뒷모습이 순간적으로 외로워 보입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게. 예, 회장님.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는 수진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터널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변함없이 고요하게. 월요일 오전 9시 한 그룹 본사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복도마다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비서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회장실 앞에 서 있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다릅니다. 무겁고 날카롭고 불안합니다. 회장실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수진은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상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수진도 회의실에 배석해야 하지만 오늘은 밖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내부 문건이 언론에 흘러나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도연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옵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납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부터 느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감사실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나옵니다. 감사실장이 수진을 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이수진 비서,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회의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합니다. 도연은 상석에 앉아 수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껏 수진이 본 것 중 가장 차갑습니다. 이 비서, 자네에게 물을 게 있네. 예, 회장님. 지난주 금요일 내 책상 위에 있던 계열사 감사 보고서 자네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지? 그렇습니다. 그 문건이 오늘 아침 일간지 경제면에 그대로 실렸네. 어떻게 된 일인가?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담담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정리한 뒤 서류함에 보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도연이 책상을 손으로 탁 칩니다. 수지는 몸이 움찔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습니다. 제 컴퓨터에선 그런 파일을 본 적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나? 제 컴퓨터 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문건을 외부로 전송한 기록은 없을 겁니다. 감사실장이 끼어듭니다. 회장님,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비서의 컴퓨터에서는 의심스러운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수진 비서의 책상 서랍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인사팀장이 투명한 증거 봉투를 꺼냅니다.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USB는 수진이 넣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몰래 수진의 서랍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 USB 안에 바로 그 문건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회장님 컴퓨터에서 복사한 원본 그대로요. 수진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누군가 수진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회장님,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심어놓은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도연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굳은 채 도연을 올려다봅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가. 내 회사를, 내 신뢰를 배신했어. 회장님, 즉시 해고하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동자 한 구석이 떨립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 회장님. 수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다릅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비서의 눈이 아닙니다. 그 문건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뭐라고? 계열사 비리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관여하신 게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그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측근들이 회장님 몰래 저지른 일이라는 걸 밝히려고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감히 나를 속여?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속인 게 아닙니다.
회장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오. 당장 나가.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도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수진을 믿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섭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수진을 바라봅니다. 동정, 호기심, 안도감. 다양한 시선들이 수진을 찌릅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온 수진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물품은 많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작은 화분 하나, 머그컵 하나. 수진은 그것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습니다. 박민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배 정말 선배가 한 일이 아니죠? 저는 믿어요. 수진은 민지를 보며 작게 웃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건강하세요. 선배. 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상자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실 문을 바라봅니다. 닫혀있는 저 문 너머에 도연이 있습니다. 수진은 가슴속으로 속삭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건물 밖으로 나온 수진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멈춰섭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지만 수진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수진은 핸드백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봉투입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희미한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 윤희정의 딸 이수진. 그리고 아버지랑 칸. 거기에 적힌 이름 한도현. 수진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이름. 수진은 출생신고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버지에게 다가간 게 실수였나요? 하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갈 뿐입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수진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수진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습니다. 수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진도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출생신고서를 다시 꺼내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는 그 서류는 더욱 낡아 보입니다. 수진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저를 끝까지 모르실 건가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은 잉크 글씨를 번지게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닦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울먹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환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방만은 어둡고 고요합니다. 수진은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수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진은 끝까지 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해고당한 지 이틀째 되는 밤, 수진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엽니다. 어머니 윤희정이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진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25살의 희정은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도현, 당시 35살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사진 속 희정의 미소는 진심으로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수지는 어머니가 생전에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1989년 희정은 한그룹 계열사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신뢰를 받았죠. 그때 희정을 처음 본 사람이 바로 한도연이었습니다. 당시 도연은 회장의 장남이자 후계자로 계열사들을 순회하며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희정은 자주 마주쳤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희정의 성실함에 호감을 느꼈고 희정은 도연의 카리스마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재벌가의 후계자였습니다. 엄마는 사랑에 빠졌다고 하셨죠.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수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병상에 누워 야윈 얼굴로 과거를 회상하던 어머니. 희정은 도연을 사랑했고 도연도 희정을 원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고 결국 희정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희정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도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 희정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입지, 가문의 명예, 아내와의 관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도연을 지배했습니다. 도연은 희정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병원비와 위로금이라는 명목이었죠. 아이를 지우고 회사를 그만두게. 이게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이야. 하지만 희정은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도연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심했죠. 희정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도 지원도 없이 오직 홀로. 수지는 출생신고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아버지란 칸에 적힌 한도연이라는 이름. 이것은 희정이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였습니다. 도연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 서류만은 진실을 말해주죠.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죠. 희정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수진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수진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진은 우연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도연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닮았다. 특히 눈빛이. 하지만 수진이는 그 사람보다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다행이다. 수진은 그날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버렸을까? 왜 자신을 외면했을까? 분노보다는 궁금증이 먼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희정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간암 말기. 의사는 1년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희정은 수진을 불러앉히고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아버지 없이 키운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일찍 떠나는 것도 미안해. 엄마,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겁이 많았을 뿐이야.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사람이지. 희정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아라. 단 한 번만 진심을 물어봐.
그 사람도 고통받았을 거야. 그것이 희정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따져 묻고 싶다는 분노. 희정이 세상을 떠난 후 수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비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도연에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 5년 동안 수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비서 업무를 완벽하게 익히고 한 그룹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도연의 성향, 취향, 습관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전 비서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지원했습니다. 면접 당일 수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수진은 준비한 대답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 그룹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은 사라졌고 차가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수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3년 동안 수지는 완벽한 비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연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영자인지, 어떤 아버지일 수 있었을지. 수진이 본 도연은 냉혹한 경영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계열사를 정리하고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수지는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다는 사람, 어머니가 이해하라고 했던 사람. 하지만 수진이 본 건 냉혹한 제국의 군주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전에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우연히 계열사 비리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측근들이 회장 몰래 불법 거래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라면 덮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차가운 세계가 무너지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만든 제국이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기로. 하지만 신중하게 도연 본인은 보호하면서 어머니의 유언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문건을 언론사에 흘렸습니다. 익명으로 추적할 수 없게.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누군가 수진의 서랍에 USB를 심어뒀고 수진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수진은 상자를 다시 닫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을 소중히 담고 출생신고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 도연이 누구의 아버지인지, 희정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이 차가운 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도연도 있을 것입니다. 수지는 작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도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에요. 해고 사건 이후 사흘째, 한 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아침부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곳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임원들은 급하게 회의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 신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일간지 경제면 톱 기사가 한그룹 비리 의혹입니다. 한그룹 계열사 불법 거래 정황, 검찰, 한그룹 본사 정격 압수수색, 한도연 회장 소환 임박. 자극적인 제목들이 도연의 눈을 찌릅니다. 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커피잔이 흔들리며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도연의 고함 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웁니다. 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대기 중입니다. 들어오라고 해. 법무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회장님, 검찰 측에서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과 상의한 결과 자진 출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진 출석?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게 언론에 유출된 문건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담겨 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측근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든 책임을 회장인 도연에게 물을 것입니다.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일은 평생 쌓아올린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단 한 장의 문건 때문에 법무팀장이 물러가고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옵니다. 비서실장은 도연과 20년을 함께한 최측근입니다. 도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회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해고한 이수진 비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수진. 그 이름만 들어도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 비서년이 내 딸처럼 따르더니 뒤통수를 쳤지. 3년이나 곁에 두고도 몰랐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비서실장은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수진, 그녀의 어머니가. 어머니? 윤희정이라는 분입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윤희정. 그 이름은 도연의 과거 깊숙이 묻혀있던 이름입니다. 35년 전 도연이 사랑했던, 아니 욕망했던 여자. 그리고 배신했던 여자. 윤희정이라고? 예. 과거 한그룹 계열사에서 비서로 근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그 시기, 희정이 임신을 알렸던 시기입니다. 도연은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의 나이가 35입니다. 도연은 계산합니다. 35. 희정이 떠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급하게 열어 오래된 파일들을 뒤집니다. 손이 떨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찾던 파일을 발견합니다. 3년 전 비서 채용 당시 인사 기록.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수진의 이력서를 꺼냅니다. 이력서 상단에 붙어 있는 증명사진. 수진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그 눈매, 코선, 인매. 모두 희정을 닮았습니다. 아니, 도연 자신의 젊은 시절도 닮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수진? 도연은 이력서 하단의 가족관계를 봅니다. 부미상,
모 윤희정, 고인. 도연의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부미상?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부축하려 하지만 도연은 손을 내저으며 거부합니다. 나 혼자 있고 싶네. 모두 나가주게.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도연은 홀로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52층 높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습니다. 도연은 평생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장 작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설마 그 아이가. 도연은 35년 전을 떠올립니다. 희정을 처음 본 날, 계열사를 순회하던 중 복도에서 서류를 떨어뜨린 젊은 여자. 도연이 서류를 주워주자 희정은 얼굴을 붉히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수줍은 미소가 도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도연은 희정에게 이끌렸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재벌가의 삶 속에서 희정은 따뜻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도연은 희정을 만날 때만큼은 자신이 평범한 남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희정이 임신을 알렸을 때 도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 후계자로서의 입지, 가문의 명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희정을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5천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이 아이는 지킬 수 없어. 자네도 이해하겠지? 희정은 울면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도연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실망,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 전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희정 씨, 정신 차리게. 혼자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그건 제 문제예요. 돈은 필요 없어요. 희정은 돈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후 희정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도연을 마비시켰습니다. 내가 아버지였다니. 도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곁에 두고도 도연은 수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표정, 항상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태도.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도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수진의 이력서를 다시 펼칩니다. 경력사항, 학력, 자격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복수였나? 날 무너뜨리기 위해 온 건가? 도연은 이력서를 구겨줍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입니다. 수진을 원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도연 자신이 뿌린 씨앗이니까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도연은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도연은 마지못해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도훈이에요.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의 아들 한도훈입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적자이자 후계자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검찰 소환 나가시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일이나 잘해라. 도연은 전화를 끊습니다. 적자 아들과 서자 딸.
한 명은 모든 것을 누리고 한 명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 불공평함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도연은 회장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지만 도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희정아,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도연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35년 만에 하는 사과입니다. 하지만 희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도연의 사과를 들을 수 없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35년 전에 쓰던 수첩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희정의 전화번호가 적힌 곳에서 멈춥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 윤희정, 그 아래 번호. 도연은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를 누릅니다. 고객님이 누르신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립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고 앉습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73평생 처음으로 도연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낍니다. 밤 11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굵습니다. 한도연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운전기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외곽의 한 골목으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회장님? 맞네. 여기서 기다리게. 도연은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비가 정장을 적시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자 낡은 3층짜리 고시원 건물이 보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계단 타일, 희미한 복도 전등. 이곳이 수진이 살던 곳입니다. 도연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 끝방. 관리인에게 부탁해 얻은 정보입니다. 문 앞에 서자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도연은 다시 두드립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도연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립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방 안은 어둡습니다. 도연은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방 안이 드러납니다. 사평 남짓한 좁은 공간.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좁은 침대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젖은 구두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깁니다. 책상 위에 시선이 멈춥니다. 거기에는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윤희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희정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35년 전 그 미소. 도연을 사랑했던 여자의 미소.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젊은 시절의 도연입니다. 35살 무렵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도연은 이 사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료나 신문 기사에서 오려낸 것이겠죠. 두 사진 사이 책상 위에 붉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수진의 글씨입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도연은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당신의 진심. 수진이 알고 싶었던 것은 도연의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진심. 도연은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희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메웁니다. 73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존심도 권위도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너도 수진이도 모두 지키지 못했어. 도연은 희정의 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사진 속 희정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도연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왜 도망쳤느냐고. 도연은 방 안을 둘러봅니다. 옷장 위에는 책 몇 권이 놓여 있습니다. 경영학 서적, 비서 실무책, 그리고 한 그룹에 관한 책들. 수지는 이곳에서 도연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아니면 무너뜨리기 위해.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엽니다. 출생신고서,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희미한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 이수진, 어머니 윤희정, 그리고 아버지 칸에 적힌 이름 한도현. 도연은 그 이름을 보며 숨이 막힙니다. 희정은 수진을 혼자 낳았지만 출생신고서에는 도연의 이름을 남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증거를 남기려 했던 걸까요? 수진아,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연은 출생신고서를 가슴에 안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도연은 사진과 출생신고서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섭니다. 차로 돌아온 도연은 기사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가지 말고 회사로 가게. 지금 시각에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할 일이 있네. 다음 날 아침 10시 한그룹 본사 대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가득합니다. 도연은 단상에 오릅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멈춥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그룹 회장 한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제와 다릅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90도 각도로 5초 동안 유지합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이번 한그룹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계열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도연은 준비한 원고를 펼칩니다. 하지만 읽지 않습니다. 대신 원고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입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손을 들지만 도연은 계속 말합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제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뜨린 것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했던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자들은 도연이 누구에게 사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일 뿐입니다. 그 시각 작은 고시원 방. 수지는 노트북 화면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칩니다. 수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구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닙니다. 그저 슬픔입니다. 너무 늦게 온 사과. 하지만 그래도 온 사과. 수지는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사진. 희정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싸우라고 했을까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지는 어머니의 사진에게 묻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가 수진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이제 그만 괴로워하라고. 수지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마주해야 할 시간이에요. 수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어머니의 사진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섭니다. 좁은 복도를 걸어나가는 수진의 뒷모습.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습니다. 수진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마주할 것입니다. 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으로부터 사흘 후 한도연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도연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중환자실 밖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연의 아들 한도훈과 며느리 그리고 법무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쯤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신체적으로는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희정, 그리고 수진이라고. 도훈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희정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진은 최근 해고된 비서의 이름이죠. 왜 아버지가 그 이름들을 부르는 걸까요? 면회는 가능합니까? 가족분들만 10분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훈은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생 강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은 처음입니다. 아버지, 도훈이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도훈을 향합니다. 도훈이구나. 예,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은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도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입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아들을 바라봅니다. 도훈아,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어. 회장이기만 했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도훈은 당황합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푹 쉬세요.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도훈은 한참을 아버지 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섭니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간호사가 아닙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섭니다.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면회 시간이 아닌데도 간호사실에 사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수진은 그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도연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진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수진이? 도연의 목소리는 약합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예, 저예요. 수진은 도연의 손을 바라봅니다. 침대 위에 놓인 그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왜 왔나? 당신을 보러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복잡합니다. 분노도, 연민도, 슬픔도 모두 섞여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러 온 건가? 아니요.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출생신고서가 든 봉투입니다. 수진은 그것을 도연에게 보여줍니다. 도연은 봉투를 보고 눈을 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언젠가 이것을 들고 올 거라는 것을.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걸 이제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 아버지. 수진은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합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고입니다. 도연은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수진아. 도연은 목이 메입니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진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도연이 무슨 말을 할지 수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널 버린 건 죄였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73평생 처음으로 도연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희정이가 널 지키겠다고 했을 때 난 겁이 났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내 자리가, 내 명예가, 내 가족이. 도연은 숨을 헐떡입니다. 간호사가 달려오려 하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난 그저 비겁했어.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했어. 수진은 눈물을 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도연을 바라봅니다. 왜 저를 채용하셨어요? 제 이력서를 보고 알아챈 거 아니었나요?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몰랐어. 그저 내 얼굴이 낯익었을 뿐이야. 희정이를 닮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설마 내가 그 아이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3년 동안 곁에 있었는데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합니다. 수진이 급히 말립니다. 안 돼요. 건강부터 회복하셔야죠. 수진아,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도연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진실됩니다. 더 이상 회장의 눈빛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 눈빛입니다. 너만은 내 길을 걷지 않길 바랐어.
차갑고 외로운 이 길을. 그래서 거리를 뒀어. 내가 나를 닮지 않기를 바랐어.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너무 늦게 온 말. 하지만 결국 나는 널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아버지 노릇은커녕 너를 해고까지 했어.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몰래 문건을 유출한 건 사실이니까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내가 한 일이었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려던 게 아니에요. 측근들의 비리를 밝혀서 당신은 보호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랬구나. 나는 너를 오해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수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수진이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냅니다. 아버지. 도연의 어깨가 떨립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죄를 제가 대신 바로잡을게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쌓아 올린 제국. 그것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잔해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는 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을요. 도연은 수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넌 정말 희정이를 닮았구나. 강하고 따뜻해. 수진은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가장 기쁩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미워하지 말고 단 한 번만 진심을 물어보라고. 희정이가 그런 말을 했나? 예. 엄마는 당신을 끝까지 이해하려 하셨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오지만 수진이 괜찮다고 손짓합니다. 희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수진의 손을 양손으로 감쌉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내가 무너뜨린 것들을,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을 함께해요. 제가 도울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 딸아. 딸. 도연이 처음으로 수진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회복하셔야 할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은 놓지 않습니다. 수진도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잡은 순간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중환자실 창문을 붉게 물들입니다. 수진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수진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도연의 손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박동도 안정되어 갑니다. 수진은 그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당신이 지키지 못한 것들을 제가 지킬게요. 수진의 속삭임에 도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듭니다. 수진은 한참을 그 곁에 앉아 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수진은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도훈과 마주칩니다. 도훈은 수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은 해고된 비서 아닙니까?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예. 그리고 회장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도훈은 얼어붙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칩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수진의 뒷모습은 당당합니다. 2주일 후 한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있지만 눈빛만은 확고합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 대꾸 없이 차에 오릅니다. 조수석에는 이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습니다. 준비됐나? 예,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도연도 그 호칭이 편안합니다. 차는 한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합니다. 오전 10시 한그룹 본사 이사회실. 길고 긴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5명의 이사들, 각 계열사 사장들, 그리고 감사위원들까지 총 2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도연이 들어섭니다. 뒤따라 이수진이 들어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해고된 비서가 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인지 모두가 의아해합니다. 도연은 상석에 앉습니다. 수진은 도연의 바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보통 부회장이나 전무가 앉는 자리입니다.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조용히 하시죠.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도연은 천천히 임원들을 둘러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이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 회장 재임 중 마지막 회의죠.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이미 검찰에도 통보했고 이사회에도 사전 공지했습니다. 임원들이 다시 술렁입니다. 사전 공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냅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갑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3년 동안 회장 비서로 일했고 최근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수진은 프로젝터를 켭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나타납니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 내역입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지난달 언론에 유출된 문건 기억하시죠? 그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저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입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문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그리고 여러분도. 수진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책임자 명단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비리는 회장님 단독이 아닌 측근들의 구조적 범죄였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이 거래를 주도한 사람은 박상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인한 사람은 김전무입니다. 회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박상무와 김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진은 계속 증거 자료를 보여줍니다. 이메일 기록,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언론에 유출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맞았습니다. 수진은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이 계속 말합니다. 회장님은 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누가 회사를 망쳤는지. 박상무가 벌떡 일어섭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회장님, 이 여자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도연은 차갑게 박상무를 바라봅니다. 앉으시오. 나도 이미 다 확인했소. 자네들이 한 짓을.
김전무도 일어서려 하지만 감사위원들이 제지합니다. 이미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둘째, 제 개인적인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평생 차갑게 살았습니다. 사람보다 이익을, 사랑보다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중 가장 큰 죄는 제 피를 나눈 사람을 외면한 것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섭니다.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내 피가 바로잡을 것입니다. 도연은 수진을 임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수진은 제 딸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한도연 회장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명확합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누군가 언론을 불렀던 것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수진은 도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지만 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한도훈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아버지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도훈아, 미안하다. 너한테도 숨긴 게 있었구나. 도연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이 아이는 내 누나다. 반남매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도훈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도 도훈을 바라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훈이 수진에게 손을 내밉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임원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박상무와 김전무의 변명. 모든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부로 한 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저는 물러나지만 제 뜻을 이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 한도훈, 그리고 제 딸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이런 발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앞으로 한 그룹 산하에 새로 설립될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것입니다. 그 재단의 이름은 희수재단입니다. 희수? 희정과 수진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 재단은 제 개인 재산 3천억 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 지분 10%를 출연할 것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단입니다. 도연은 계속 말합니다. 희수재단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정한 기회를 만들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평생 하지 못한 일들을요. 도연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딸아,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들을 내가 다시 세워다오.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회의실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도연과 수진은 평온합니다. 둘은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섭니다.
플래시가 따라오고 질문들이 쏟아지지만 둘은 앞만 보고 걷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둘만 남은 공간. 도연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수진은 웃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수진은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아버지와 딸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7개월 후 늦가을. 서울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묘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립니다. 이수진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왼쪽은 오래된 묘비입니다. 윤희정 지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묘입니다. 오른쪽은 새로 세워진 묘비입니다. 깨끗한 대리석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도현, 죄를 남기고 용서를 구하다. 수지는 두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국화를 반씩 나눠 놓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그리고 아버지 묘 앞에. 수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입니다. 엄마, 아빠, 제가 왔어요. 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지난 7개월을 떠올립니다. 이사회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한도연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박상무와 김전무는 구속됐고 다른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연 자신도 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했습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도연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임 후 도연은 수진과 함께 희수재단 설립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매일 만나 재단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이 재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곳으로. 아버지도 함께 만들어 가야죠. 아니다. 이건 내 일이야. 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지. 도연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행동.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석 달 전 도연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고 몸 전체가 쇠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달, 길어야 2달입니다. 수지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회사 일도 재단 일도 모두 제쳐두고 오직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딸아. 아버지는 이제 편안해. 아직 안 돼요.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아버지는 믿어. 도연은 마지막 1달을 수진, 도훈,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병실을 찾아왔고 도연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못다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도연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싶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때가 됐어. 도연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은 다 부질없더라.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길 수 있어.
진심이지. 사람에게 주는 진심, 그게 가장 큰 유산이더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너는 그 진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사람들에게 나눠줘.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해주렴.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고맙다, 딸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도연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과 도훈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73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도연의 유언에 따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재벌 장례식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수지는 묘비 앞에서 눈을 뜹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두 묘비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엄마, 당신 말이 맞았어요. 미워하지 않길 잘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두려움에 갇혀 있었을 뿐이죠. 수지는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당신이 지키지 못한 것들을 제가 지킬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은행나무 잎이 춤을 추듯 날아갑니다. 수지는 일어서서 언덕 아래를 바라봅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 그곳에 희수재단 건물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완공된 5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옥상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희수재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수지는 그 건물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루어낸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희수재단은 벌써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수지는 어머니처럼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물과 감사 인사를 받으며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희망을, 권력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 수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재단 직원들이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지원 신청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감사 편지들. 수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해요. 당신의 재산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이 평화롭게. 엄마, 아빠, 제가 약속할게요. 이 재단을 평생 지킬게요. 사람을 위한 일을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언덕 위 바람이 그 약속을 하늘로 실어 나릅니다. 수지는 묘지를 떠나 언덕을 내려갑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봅니다.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따뜻해 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수지는 차에 올라 재단으로 향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사회가 있고 저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습니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가장 큰 유산은 진심이더라. 수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재단 건물에 도착한 수진을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수진은 모두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이사장실로 올라갑니다. 이사장실 창문으로 도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힘들게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수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받지 못했던 손길을,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따뜻함을. 책상 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어요. 두 분 덕분이에요. 문이 노크됩니다. 비서가 들어와 오늘 일정을 보고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켭니다. 화면에는 희수재단 홈페이지가 떠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큰 글씨로 재단의 모토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희망을 진심으로. 수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만든 문구입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수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수진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과 책임감만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 아버지가 남긴 유산. 수지는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한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나지막하지만 확고한 목소리. 가장 큰 유산은 진심이더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몰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수지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진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언덕 위 묘지에는 여전히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윤희정과 한도연 3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평화롭게 함께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 이수지는 두 사람의 사랑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세상을,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